교과서 76쪽에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 세계 형성 단원 볼게요. 이번 이슬람 제국은 다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우리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 단원만 여기서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인데요.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되는 메소포타미아 세계, 여기를 서쪽 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서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동쪽, 그리고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중에서 서쪽 아시아에 속한 지역이다라는 명칭이고요. 지중해가 유럽이랑 연결되는 바다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집트가 위치해 있는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 보이시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인더스강 보이죠? 이쪽이 내려가면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인도하고 굉장히 가깝고, 페르시아사 역사 부분에도 인도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슬람을 하는 내용에서도 인도 내용이 나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대순을 먼저 살펴볼 건데, 우선 이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성했던 나라 중에 바빌로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대륙이 있고요. 자, 헤브라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자, 헤브라이 민족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개의 국가가 유지가 되다가 이걸 이제 처음으로 통일을 하는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한번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좀 폭압적인 정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잠시 통일을 한 이후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문명을, 그리고 메디아, 그리고 리디아, 그리고 다시 바빌로니아 해서 네 개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해서 두 번째 이 분열된 시대를 통일하는 국가가 바로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가문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에게 잠깐 멸망했다가 알렉산드로스의 지배를 잠시 받다가요. 알렉산드로스가 지배한 기간이 한 10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지역에는 이쪽 토착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페르시아 그리고 이란 계열 이 국가 중에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가문의 이름을 따서 사산 가문이 세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순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처음에 3월 우리가 첫 주에 배웠지만 굉장히 개방된 지형이기 때문에 왕조 교체가 잦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시리아는 잠깐 보시면 여백이 좀 적어서 원래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티그리스 강의 위쪽 지역을 부르는 말이 아시리아, 아수르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도시 이름인 아수르에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나와 있죠. 자, 니네베를 수도로 삼고 이제 아시리아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300년 정도 됩니다. 이 이유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국가가 전투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 전투로 얻은 영토를 유지하려면 어때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아시리아의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 민족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강압적으로라는 표현이 교과서에는 이제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이사를 시킨다던가 무거운 세금을 요구한다던가 해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실제로 아시리아의 왕이 쐐기 문자로 뭐라고 써놨어요? 엘람이라고 하는 도시 문명을 파괴했고 그들의 신을 날려버렸고 그리고 무덤을 붕괴시키고 무덤을 파내서 아슈르 영토로 가져갔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압적인 통치의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좀 다른데 아케메네스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란 서남부의 파르스 지방에서 아리안 계통의 부족장인 사람 이름이에요. 아케메네스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손자가 이름이 뭐냐면 키루스예요. 키루스가 이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 사람이 아시리아 이후 분열된 메디아와 리디아와 칼데아는 이제 바빌로니아를 다시 한번 재건한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네부카드네자르 왕이라든지 유명한 지도자들 많이 나오는데 제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케메네스는 이제 가문의 이름을 딴 거고요. 자, 키루스의 손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도 있고 다리우스 3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리우스는 교과서에 설명이 잘 돼 있어서 통치 내용 잠깐 보시면 일단 영토를 넓혔고요. 넓힌 영토는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땅이 되고 나면 행정구역을 다시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동양사에도 나오는 중국사, 한국사에도 나오는 주, 고을주자, 우리 광주 전주할 때 주자 있죠. 그래서 이 주에다가 총독을 파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총독을 또 감시하기 위해서 감찰관이라는 공무원을 또 파견해요. 이중으로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도로하고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수단인데 여관도 있고 그리고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이제 이 정기적인 어떤 숙박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전체 왕의 길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날개 설명 보니까 2,400km에 이르는 거리를 여기에 이제 역참, 역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그 기차역 같은 얘기인데요. 역 플러스 여관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에 이제 말을 갈아타고 사람도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명령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상업도로로 쓰고요. 그 다음에 전쟁 때에는 군수품을 나르는 통로로 쓰였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상당히 체계적인 지배 시스템을 확립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다리우스 1세라는 황제입니다. 자, 황제의 명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모이는 시스템이죠.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주 20개의 주로 나눈 다음에 각 주에 총독을 파견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총독을 감시하기 위해서 따로 또 감찰관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따로 파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의 눈과 왕의 귀 역할을 했다라는 설명이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자, 도로와 역참을 정비해서 왕의 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2,700km에 이르는 긴 도로 시스템인데 단순히 그냥 길을 정비를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통치에 필요한 왕의 명령이 빠르게 전달되는 왕의 명령이 전달되는 체계를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이제 루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2,700km의 거리를 한 일주일이면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메시지가 그만큼 빠르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페르시아는 아시리아랑 비교해서 상당히 여러분 아시리아보다 페르시아가 익숙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관용적인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반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왕조가 좀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가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복지의 민족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 자체는 무슨 종교를 믿었냐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습니다. 오른쪽이 또 나오는데요. 자, 최후의 심판 논리라든지 천국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후대의 종교인 유대교와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의 영향을 미쳐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의 성격이 다른 종교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유지가 되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한 200년 정도 지속이 된 다음 우리 이제 다리우스 3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라고 있습니다. 익숙하실 텐데 이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세계의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폴리스들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점점 세력이 약해지는데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화 300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공격했을 때 자, 스파르타로 대표되는 레오니다스 왕이 테르모필레 협곡 전투에서 한번 스파르타가 이기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큰 타격을 줬고요. 그리고 데미스토클레스에게 이제 아테네의 장군인 데미스토클레스에게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고 그리고 이제 폴리스 연합인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또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그리스를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요. 하면서 국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그리스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 그리고 이쪽 아라비아 반도 지역까지 진출을 하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멸망한 직후에는 이 세계에 박트리아와 파르티아라는 세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파르티아는 잠깐 보시면 우리 파르스, 그 다음에 여기 페르시아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란 서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살고 있던 민족의 이름이 파르티아 민족인데 이 파르티아족은 이란족하고 스키타이족이 한 절반 정도씩 섞인 50% 정도 돌아다니는 유목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빈자리에다가 파르티아 왕조를 세운 다음 위치를 이용해서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하게 됩니다. 한 여기도 400년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됐었던 나라죠. 생각보다 조금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잠깐 파르티아 그 세계로 분열이 되어 있었다가 자, 파르티아는 영역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도를 띄웠는데 여기 이제 수도가 크테시폰이에요. 보이시죠? 현재 바그다드 부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파르티아 제국의 영토는 아시아하고 간다라 옆에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걸치는 그 지역이구나. 잠깐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을 이제 다시 한번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 사산왕조 페르시아인데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여러분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그 파르스 지방에 이제 이스타르크라고 하는 지역, 이스타르크가 지도에서 방금 보신 그 페르세폴리스거든요. 여기서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사산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산의 손자인 아르다시르라는 사람이 창건을 하게 됩니다. 아르다시르보다는 이제 사산이 더 유명한데 이 아르다시르가 1세로 즉위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이 사람의 후손이 왕이 돼요. 그래서 사산 가문의 페르시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 아케메네스 조를 계승을 한다는 의미에서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교과서 78쪽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를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컨셉이죠, 컨셉. 그리고 이제 인도 지역에 이르는 영토가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앞에서 보셨던 조로아스터교 있죠? 이 종교를 국교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이란의 이제 이 지역 이름 있죠. 파르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이라고 하는 건 아리아인
아리아인의 땅 이런 뜻이 이제 이들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통일을 하고 정복 지역 민족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 페르시아라는 국명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위치를 이용하여 동서무역 장악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가 하나 더 나오는데 마니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자, 일단 조로아스터교 설명을 우선 드리면 조로아스터는 이제 그 사람 이름에서 온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서 온 건데 세상을 파악할 때 세상은 빛과 어둠의 대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는데 이 밝은 부분을 관장하는 신이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입니다. 광명의 신이고 그 다음에 어둠을 관장하는 신이 아흐리만인데 인간이 자유의지로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에 나오는 선과 악의 논리라든지 아까 전에 보셨던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천국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종교에도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니교는 뭐냐면 이 조로아스터 교회에 메소포타미아 오른쪽 지역이 인도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새로 생겨난 종교, 불교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창시돼서 이쪽으로 전해진 크리스트교가 여기에 합쳐지게 되면서 이 세 개를 섞은 것이 바로 마니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종교는, 이 세 가지 성격이 섞인 이 마니교라는 종교는 이후에 어디로 전파가 되냐면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국에 전해지면 우리나라에도 오겠죠. 그래서 신라까지 전달이 되게 되면서 동양 지역, 아시아 지역에는 명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좀 살펴봤고요. 오늘 살펴본 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개념을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중국, 한국 지역을 극동이라고 하고 여기 지역을 중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현재의 지도예요. 여기 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스탄 국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리아 이내에 이제 본거지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이란입니다. 그 옆에가 이라크, 우르하고 니네베 이런 곳이 있는 도시죠. 그다음에 옆에가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중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 지역을 유럽에 굉장히 가까운 동쪽이라고 해서 이집트, 요르단 이런 지역을 근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동과 중동과 극동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역을 구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일시정지해서 조금 메모해 주시거나 캡처를 해놓으면 흐름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